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60을 훌쩍 넘긴 딸 하나를 애지중지 키워낸 여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만큼 인생을 매일매일 사건과 사고로 쌓아올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이곳을 찾아와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정말 하루도 일이 없었던 적이 없더라고요. 어찌 보면 기구한 운명이고 어찌 보면 빡빡한 인생이지만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갈대 같은 마음처럼 제 인생이 참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처럼 제 인생의 끝이 아주 화려하길 기대해 보면서 이렇게 제 인생을 글로 풀어나가 보렵니다. 어찌 제 삶을 글 몇 줄로 끝낼 수 있겠냐마는 최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이 듣기 쉽도록 이야기를 써내려가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인생의 끝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 뒤로 10발자국만 디뎌도 산이 나오는 시골 깡촌에서 쭉 자랐습니다. 산 공기도 좋고 물소리도 졸졸 나고 가끔 가다가 들짐승이라도 마주치는 날에는 죽었다 싶을 정도로 무서워서 도망을 가야 하기도 했지만 그 시골이 참으로 정겨웠습니다. 자식을 더 낳고 싶어 했지만 저를 낳고 뭔가가 잘못되어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없게 된 우리 어머니는 저를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셨습니다. 어릴 때 저는 시골에서 사는 게 너무나도 행복했지만 점점 커갈수록 이 좁은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며 생활하는 것에 신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북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국악을 하시는 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푼돈을 벌며 생활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지 못했고 북을 치는 아버지를 따라 장터에 나가는 것이 가장 재미있는 일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보고 배운 것이 그것뿐이라 저는 어릴 때부터 구수한 소리를 잘 따라내었고 장터에 따라 나가서 북을 치는 아버지 옆에서 노래를 부르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그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일이었는데 가끔 장터에 나온 동급생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했지만 돈을 벌어 과자를 사 먹을 수 있음에 기쁘기만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제가 장터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소문이 나서 가끔 선생님들께서 노래를 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시골에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사는 저는 학교 근처에 새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 부러워 돈을 모아 집을 사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장터에 나가 구수한 트로트를 부르며 1,000원, 2,000원 꼬깃꼬깃 용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오신 명창이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한이 서려 있다면서 나이도 어린데 어찌 이리 노래를 잘 부르는 거냐고 저에게 노래를 업으로 삼을 생각은 없냐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돈 버는 재미에 맛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며 거절을 하는 아버지 옆에서 꼭 하고 싶다고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사탕을 잔뜩 사주겠다는 명창의 말에 이끌려 저는 노래를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죠. 그 명창은 판소리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줍지 않게 트로트만 따라 부르던 제가 판소리를 하려고 하니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TV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날이 추워지는 가을날, 산 중턱에 있는 폭포수에 들어가 득음을 위해 물살을 맞으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명창이 말하는 득음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12살 된 아이가 소리를 내고 있으니 어디 제대로 된 결과물이 바로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 득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래를 불렀고 사춘기가 오고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시기에 소리를 하도 질러댄 탓에
목소리가 걸걸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자의 목소리가 이리 쉬어빠져서 어쩌냐 하며 걱정을 하시면서도 명창의 소리가 나는 것 같다면서 좋아하시기도 했습니다.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노력을 한 결과 저는 좋은 소리를 가지게 되었고 판소리계의 샛별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나이 13일 때의 일이니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하죠. 명창은 강원도 산골에서 떼국물 줄줄 흐르던 저를 발견하여 국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판소리꾼으로 저를 키워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각종 국내 대회를 휩쓸던 저는 우연한 기회에 국제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우리 고유의 소리인 판소리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소리를 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걸걸한 소리를 뽑아내는 것이 이질적이긴 했지만 제 한이 서린 소리를 외국인들도 알아차린 거죠. 신이 내린 소리임이 틀림없다면서 저에게 과한 찬사를 보냈고 저는 국제대회 수상 이력 덕분에 이쪽 저쪽에서 초청을 받아 노래를 부르러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 부모님께 제가 열망했던 시내의 아파트 또한 선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학교도 그만두고 전국을 돌며 판소리 공연을 하고 판소리를 널리 알리고자 해외 공연을 다녔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는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하도 타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돌다 보니 그 어떤 교통수단보다 더 편하고 빠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저를 따라갈 후계자가 없음을 널리 알리며 판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 저를 응원해달라는 광고도 붙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판소리꾼이 되었고 당연히 그에 따른 기고만장함도 조금 늘었습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명창은 저를 꾸짖기도 했지만 원래 고등학생들이 그런 허세에 조금 찌들어 살지 않겠습니까? 다른 또래들과 달리 제 밥벌이를 하면서 지냈는데 부모님께 아파트도 떡하니 선물해드렸는데 그 정도 허세는 조금 들어도 괜찮지 않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19살이 될 때까지 안 가본 나라가 없을 정도로 각지를 돌아다니며 공연을 했고 판소리를 널리 알렸습니다. 가정주부로 평생 살았던 우리 어머니, 북을 치며 제 뒤를 쫓아다니며 매니저 역할을 해주셨던 우리 아버지, 우리 가정은 평생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의 그림자는 제가 20살이 된 그날부터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0살 생일이 지나자마자 이상하게 제 몸이 쿡쿡 쑤시고 내장이 뒤틀리듯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이 틀림없다며 너무 무리하여 공연을 하고 다녀서 그런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며칠 쉬면 나을 거라고 장담을 하셨지만 며칠이 지나도 저의 이유 모를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피가 마르는 검사를 전부 해보았지만 제 병명을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체 자체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다면서 보통은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병이 찾아올 수 있다고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끙끙 앓기만 했고 20살 생일을 기점으로 살이 8kg이나 빠져버리는 이상 증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고 이유 없이 열이 펄펄 끓기도 했으며 약이 말을 듣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연히 저는 모든 공연과 일정을 취소하고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살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24시간 제 곁을 지키면서 고열에 시달려 헛소리를 찍찍 내뱉는 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결국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무당에게 데려가 붓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절대로 무당에게 보낼 수 없다며
약을 꾸준히 쓰다 보면 나을 것이라고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투병을 한 지 1년이 가까워짐에도 제 병명은 그 어떤 병원에서도 밝혀내지 못했고 저는 뼈만 남은 상태로 앙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아팠고 매일 환청이 들렸고 누군가 제 몸을 탐내고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 제발 죽여달라고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매일을 울었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을 어찌 홀로 보내겠냐며 저희 어머니께서는 버텨야 한다고 제 손을 붙잡고 매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저는 산송장으로 변했고 결국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용하다는 그 무당은 산속 깊은 곳에 신당을 꾸려 지내고 있었는데 업히다시피 등장한 저를 보고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딱 보아하니 이 계집의 목소리가 신통방통하구나. 그러니 목소리를 탐나는 신이들로부터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지. 이 계집에 살리려면 신내림 구슬하는 수밖에 없어. 들러붙은 신이 앵간에서는 떨어지지 않는 분이시다. 넋을 그리고 천국을 떠돌아도 방법은 신내림굿 하나뿐이야. 당연히 판소리로 이름을 알리고 있던 제가 무당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께서는 죽어도 안 될 일이라고 극구 반대를 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는 하나뿐인 딸을 어찌 무당으로 만들고 자기들이 발 뻗고 살 수 있겠냐고 절대 안 될 일이라고 살려만 달라고 울고불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신내림굿밖에 없다면서 어머니께 신내림을 받지 않겠다면 애를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를 치셨다고 하셨습니다. 제 병명은 열병도 정신병도 아닌 신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흐릿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그 말만큼은 제대로 들었습니다. 신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저 여자애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저 신을 모셔야 하는 운명이라고, 호통을 치는 무당의 목소리를요. 부모님께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저를 다시 데리고 강원도로 오셨고 저는 정말 숨이 꼴딱 넘어가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병원에서도 병명을 알 수 없으니 기도에 의존해라, 마음의 준비를 해라 하는 말만 반복했고요. 결국 부모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잃을 수 없다는 마음에 다시 무당을 찾아가셨습니다. 많이 노하셨다. 자기 인생에 순응하지 않고 순리를 거스르겠다고 결심을 했으니 누구라도 신내림을 받아야 할 것이야. 결국 저희 어머니께서 저 대신 신내림을 받겠다고 결심을 하셨고 신내림 굿을 통해 믿기 힘들겠지만 어머니는 무당이 되었습니다. 신내림 굿이 꼬박 15일간 이어졌고 저는 시름시름 앓다가 점점 몸이 호전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겪지 못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15일 동안 열이 끓었다가 가라앉았다가 내장이 뒤틀렸다가 잠잠해졌다가 하더니 15일 뒤 저는 제 두 다리로 방을 걸어 나왔습니다. 홀로 제 옆을 지키던 아버지께서는 제 다리로 걸어 나오는 저를 보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셨습니다. 저는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을 느끼며 아버지께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우리 어머니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어머니께서 저 대신에 신내림 굿을 받았고 무당이 되어 암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한 몸을 희생하신 어머니의 모성애에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리웠습니다. 저는 며칠 지나서 몸이 정말 완벽하게 일상에 적응을 하자마자 어머니를 찾기 위해 산속에 있는 암자를 찾아갔지만 어머니를 볼 수 없었습니다. 신의 노여움이 엄청나게 컸고 저를 다시 만나면 제 몸을 집어삼킬지도 모른다고 하여 저와 만나는 것을 거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생계를 이어가야 했고 어머니와는 거의 생리배를 한 채 지내야만 했습니다. 신이 저를 탐내고 있다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인 일이었는지 찾아가도 암자 문을 닫고 저를 만나주지 않는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잊고 살아야 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암자 전체가 개방되어 너도 나도 신을 기리며 기도를 하러 오는 사람들 속에 파묻혀 멀리서 어머니를 보는 것 말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판소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나마 어머니께서 제 소식을 듣고 응원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이전처럼 명성을 되찾는다면 제 기사를 통해서 제 얼굴 한번 더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저는 명창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게 되었고 은퇴를 하신 선생님들의 뜻을 받들어 국내의 판소리를 전파하는 일에도 아낌없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공연을 하러 간 무대 뒤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와 달리 서양음악, 성악을 전공한 남자였는데 저에게 한이 서린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답다며 다가왔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는 성악 쪽이 아니냐고, 제 목소리는 걸걸한 거지요 하며 대꾸를 하는데 제 목소리에는 남들에게 없는 뭔가가 있다며 푹 빠져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했던 공연들은 빠짐없이 다 보았다면서 저에게 사인 한 장을 해주라고 혹시 연락해도 되냐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판소리를 하면서 남자의 관심을 받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터라 저는 쑥스러운 마음을 숨기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서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지방에 있든 어디에 있든 보고 싶다며 달려와주는 그 남자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판소리 공연 후 지쳐있을 때 활력소가 되어주고 간혹가다 보고 싶은 마음이 쑥쑥 트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공허한 마음 한구석을 늘 지니고 살았던 저에게 꽉 차는 사랑을 보여주는 그 남자를 어찌 제가 가만 놔둘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속수무책으로 그 남자에게 빠져들게 되었고 저희는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성악을 전공한 남자답게 집안이 전부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시댁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장식장 한편이 음악 콩쿠르에 나가 상을 받아온 트로피들로 가득하더라고요. 저도 어디 가서 상이라고 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웅장한 집에 들어가니 주눅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가족들이 전부 피아니스트, 지휘자, 성악가였고 죄다 독일에 유학까지 다녀온 인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북을 치는 아버지와 무당인 어머니를 둔 저는 너무나도 모양새가 빠지는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산골에서 폭포수를 맞으며 수련을 했던 저와 달리 남편은 어릴 때부터 독일에 유학을 가서 선생님께 발성하는 법을 배우고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득음을 하겠다고 소리를 쥐어짜낼 때 남편은 유럽 여행을 하면서 각국의 맛있는 것들은 죄다 먹어봤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지 않고 신병을 앓고 누워 끙끙거릴 때 남편은 아주 유명한 대학 성악과에 들어가서 합창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우리 둘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아가페와 같은 사랑을 보여준 그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족하면 그만큼 더 노력하면 되는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저에게 제일 처음 한 말이 바로 우리 집안은 서양음악을 하는 집안이기에 판소리꾼을 드릴 수 없다 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런 이유로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다고 시댁에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로미오와 줄리엣도 양가에서 서로 앙숙처럼 반대를 해대니 둘의 사랑이 더욱 불타올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남편도 아주 비슷했습니다. 시댁에서 반대를 시작하니 저희의 사랑이 더욱 고결한 것으로 느껴졌기에 반발심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남편 보고 다시 독일에 가버리라고, 세상에 여자는 많고 음악을 하는 여자도 많다면서 남편을 구슬렸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눈에 보이는 것이 서로밖에 없었던 저희 둘을 갈라놓기엔 너무나도 허접한 소리였던 거죠. 저와 남편은 결국 마지막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시댁의 반대를 돌파하는 와중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오히려 시댁에 당당하게 임신을 했으니 결혼을 하겠다고 했고, 시댁에서는 목덜미를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끝끝내 반대를 하시는 시댁 어르신들께 상견례 날짜를 통보하듯 전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아버지와 어머니께 상견례 날짜를 알려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 아무런 언질도 없이 나타나지 않으셨고 저는 참 서운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아버지만 나타나자 시댁에서는 답답해하시며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돈어른이 이혼했다는 소리는 들은 기억이 없는데 왜 안사돈은 오지 않으시는 거지? 저는 어차피 밝혀지게 될 일이라 생각해서 정면 돌파를 결심했고 시댁 식구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신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일정에 참석하실 수 없으십니다. 신을 모시고 계신다고? 설마 무당이니? 정말 무당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집을 봤나? 우리 집안은 크리스천이야. 기독교라고. 근데 무당? 무당 딸을 며느리로? 죽어도 안 된다. 시모는 개거품을 물었고 시부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서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죽어도 결혼을 반대할 것이라고 외치셨습니다. 가운데서 땀을 뻘뻘 흘리던 우리 아버지는 조심스러운 말투로 종교는 자유 아니냐, 우리 딸도 성당 다닌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성당을 다닌다는 말에 기가 막히셨는지 시모가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집안이 아주 개판이네, 개판이야. 애는 낳지 않는 게 좋겠어요. 기독교든 불교든 상관없이 살생은 금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뱃속에 있는 핏줄을 지우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삼키고 있으니 우리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는 시댁 식구들을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이 여자와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나오신다면 차라리 의절을 하고 제 가족을 지키겠어요. 당당하게 소리치는 남편에게 저는 무한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남편 또한 저와 아버지께 일어나시라며 이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불쾌한 얼굴을 하고 어디 한번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아보라고 으름장을 놨지만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이런 나쁜 소리를 듣게 해서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우리만 행복하면 된 것이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의 집에서 셋이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지방으로 공연을 하러 다니던 저는 임신을 해서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임신을 해서 그런지 배에 힘을 주기가 조금 어려웠지만 소리꾼이 평생 소리만 했는데 공연 하나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고 성악을 전공한 남편도 오페라와 독주회를 하며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대대손손 음악가 집안이던 시댁에서 남편을 공연에 쓰지 못하도록 뒷공작을 펼친 것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간 놈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보자고 일을 갈더니 결국 더럽게 손을 써서
남편은 모든 일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저 대신에 무당이 된 우리 어머니와는 너무나도 다른 행보라 끔찍하게 놀라웠습니다. 우리 남편의 일은 하나 둘 끊기더니 합창일을 하던 것까지 쫓겨나게 되었고 남편의 앞길은 완벽하게 막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출산하기 전날까지도 쉼없이 공연을 하러 다녔고 우리 남편은 무력감에 빠져 점차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저는 딱 3개월간 몸조리를 하고 바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공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판소리꾼이 그다지 많지 않은 현실에 저를 찾아주는 곳이 많았고 저는 복귀도 아주 화려하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제 복귀 소식이 기사로도 뜨고 공연표도 불티나게 팔렸지만 남편은 저를 축하해 주지도 않고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승승장구를 하는 와중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아이만 봐야 하는 현실이 죽을 만큼 싫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일을 하러 나가야 했기에 육아는 당연히 남편의 몫이 되었습니다. 육아를 도와줄 주위 어른이 하나 없었으니 부부가 해도 바쁘고 힘들다는 육아를 남편 혼자 하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남편은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아이를 업고 집안일을 해야 했으니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해외 유학파로 이름을 날리면서 네로라 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오페라며 합창이며 솔리스트며 이름을 날리던 우리 남편이 한순간에 경력 단절남이 되었으니까요. 거기다가 노래와 상관없는 육아일만 하루 종일 하니까요. 매일 우는 애만 달래고 애 분유주고 기저귀 갈고 씻기고 우울증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출산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 아이가 아플까봐 다칠까봐 하루 종일 애만 살피고 있는 자신에게 빠지는 무기력감, 우울감. 남편은 결국 공연을 끝내고 돌아온 저에게 이렇게는 못 살겠다, 숨도 못 쉬겠다, 힘들다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의 우는 모습에 놀란 저와 아버지는 남편을 데리고 병원을 찾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육아 우울증이 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인데 일을 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저와 아버지는 계속해서 공연을 하기 위해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이어지자 남편은 결국 시댁에 전화를 걸어서 우울해 죽고 싶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은 시댁은 남편을 살살 구슬려서 잠시 해외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다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웬일로 밝게 웃으면서 시댁과 연락이 닿았는데 자기한테 나를 세우지도 않고 우리 아이 안부도 물어봤다며 좋아했습니다. 우울해 죽겠다고 하니 돈을 주겠다고 해외여행을 좀 다녀오라고 했다고 가도 괜찮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남편의 웃는 얼굴을 정말 오랜만에 봤고 연을 끊겠다던 시댁에서도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게 감사해서 남편에게 다녀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갓난아이를 데리고 독일에 가겠다고 했고 저는 아이를 두고 가라는 것으로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독일에 가서 베이비시터를 두면 된다고 했고 자기가 당장 일이 없으니 함께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외에 나가서 애가 아프기라도 하면 곤란하지 않겠냐. 차라리 내가 공연을 다닐 때 24시간 상주 도우미와 함께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공연을 한다고 집안을 돌보지도 않던 사람이 어찌 애를 보겠냐며 박박 우겨서 저는 결국 남편이 하고 싶다는 대로 해주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돌이 지날 때까지 제대로 아이를 돌본 적이 없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무튼 남편이 해외로 나간 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는데도 남편은
한국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왕 나간 거 제대로 즐기다 와라 했는데 2달이 넘어가면서부터 슬슬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쯤 아버지께서 북을 하도 오랜 시간 두들긴 탓에 손목도 어깨도 손 쓸 수 없을 만큼 약해져서 통증 때문에 북을 제대로 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고 저는 몇 개월을 더 북 치는 사람을 알아보며 공연을 돌았습니다. 남편이 독일에 간 지 6개월이 되었을 무렵 저는 남편에게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화를 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시부모가 해외에 있는 남편에게 모든 걸 다 제공하면서 해외에 눌어붙기를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생활비를 전부 보태주고 집도 얻어주고 아이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편의를 시댁에서 봐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남편에게는 한국에서 얻을 수 없었던 안정과 여유가 생겼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독일에 있는 합창단까지 들어가서 공연을 시작했더라고요. 시댁에서는 남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뒤에서 일거리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저 같아도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면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싶겠더라고요. 아버지는 북을 더 이상 칠 수 없게 되어 어머니가 계신 암자 근처에서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아이가 보고 싶지도 않냐며 독일에 들어오기를 바랐고 저는 결국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독일로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제 공연을 담당해주던 매니지먼트나 명창들이 저를 말리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몇 번이나 끈질기게 회유를 했지만 저는 가족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본인 가족을 버리고 저에게 왔듯이 저도 제 가족을 위해 떠나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해외에서 판소리 공연을 다녔던 적도 있으니 무대를 해외로 옮기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독일에 가니 살도 오르고 부쩍 밝아진 남편이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남편의 좋아진 얼굴을 보니까 독일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정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매니지먼트의 도움을 받아서 해외에서도 판소리 공연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해외에서 초청 공연의 기회 말고는 제 판소리 공연을 할 만큼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저는 점점 일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판소리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아주 잠깐이었고 후배들이 치고 올라왔기에 제가 뛰어다닐 만한 무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독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시댁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시댁에서는 다시 한번 남편의 목줄을 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하던 일을 모조리 끊어버린 것입니다. 남편은 실력이 나빴던 것은 아니지만 쟁쟁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눈에 띄는 실력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댁의 도움이 사라지자 점차 일이 끊어지게 되었고 제가 판소리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이참에 집세를 내주던 것도 생활비를 지원해 주던 것도 모조리 다 제약을 걸어버렸고 저는 무기력해진 남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봐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가족이 먹고 살 만큼의 돈이 필요했기에 저는 독일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시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달리 독일어를 전혀 할 줄 몰랐던 저는 독일에 있는 한인 아이들의 등하교와 방과 후 시간을 기다리며 아이들의 간식을 챙겨주는 시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급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정작 우리 아이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국으로 가자. 내가 판소리를 해서 돈을 벌어오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구슬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결국에 저에게 이혼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만 아니었다면 나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었을 거야. 평생 사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하게 지냈을 거라고. 독일에 와서도 우리 집 사람들의 도움이 있긴 했지만 행복하게 지냈는데 당신이 온 이후에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어. 저를 원망하는 남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우리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사랑만 할 것 같았던 우리 둘은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이혼만 하면 다시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남편을 쉼없이 구슬렸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혼 도장을 찍고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판소리를 시작했고 다행히 자리를 제대로 잡아서 10살까지 아이를 홀로 키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이를 돌봐주시는 동안 저는 쉼없이 전국을 돌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음악가의 피가 흐르긴 하는 건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저는 아이에게 피아노 선생님을 붙여주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에 흥미를 가지더니 딸아이는 초등학교 합창단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피는 못 속인다고 아이가 노래를 너무나도 잘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소리가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은 청아한 소리를 내는데 제가 들어도 남들보다 훨씬 수준 높은 가창력을 뽐내더군요. 합창단 선생님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그때 당시에 유명한 동영상 사이트에 아이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영재가 틀림없다며 합창단 제의가 오고 아이를 취재하고 싶다면서 이리저리 찾아오곤 했습니다. 덕분에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로 영상이 유명해지게 되었고 음악가 집안이던 시댁에서도 그 소식을 듣고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애가 성악에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피는 못 속이는 것 아니겠냐. 성악 쪽으로 키워줄 수 있으니 음악을 시키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댁에서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불쾌했지만 시댁에서는 꾸준히 저에게 연락을 해오며 남편이 지금 독일에 있으니 아이를 유학 보내자고 했습니다. 독일에 가서 기초만 제대로 잡아도 조수미에 버금가는 성악가가 될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선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아이가 노래에 욕심을 보이기도 했으며 소리 자체가 성악을 했을 때 두각이 드러나는 소리였기에 독일로 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딸아이의 육아에 철저했던 사람이었으니 믿고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해외로 나가려면 양육자가 누구인지 그런 게 중요한 거 알고 있어? 남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한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양육자를 우리 아들로 바꿔주었으면 해.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독일에 간다고 신이 나 있는 딸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양육자를 남편으로 변경을 해주었지만 모든 것이 시댁의 계략이었습니다. 독일에 간 딸은 처음에 저와 연락을 자주 했지만 점점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연락 없는 딸이 걱정되어 전화를 걸어보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놀라서 딸의 집 주소로 편지를 보냈지만 그 집에 이미 딸이 살고 있지 않다면서 편지가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시댁에 연락을 하고 찾아도 가보고 딸의 행방을 알려달라, 번호 아니면 편지라도 쓸 수 있게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저를 완벽하게 무시했습니다. 저는 결국 딸과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고 그대로 딸을 잃어버린 어미가 되었습니다. 결국 매니지먼트사를 통해서 뒤에서 몰래 남편의 행방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남편이 성악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식은 어렵지 않게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독일에서 만난 유학생과 재혼을 했고 재혼을 한 여자가 불임 판정을 받게 되어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저희 딸을 데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정말 인생이 허탈하더군요. 우리 딸을 당당하게 호적에 올려놓고 자기 자식인 것 마냥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저는 제3자에게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 말고는 딸의 얼굴조차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컸는지도 알 수가 없고 정말 막막함에 딸의 소식이 들려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해외 뉴스에 나온 딸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 딸이 무슨 콩쿠르에 나가서 상을 받았고 18살 나이로 오페라 무대에 서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노래를 그렇게 잘하더니 성공하는구나 싶어서 뿌듯한 마음이 들면서도 혹시라도 저를 잊었을까봐 가슴을 졸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딸의 매니지먼트라도 알고 싶어서 찾기 시작했으나 우리 딸이 따로 계약한 소속사 없이 혼자 개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독일로 날아가서 딸을 찾고 싶었지만 어느 지역에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뉴스로나마 딸의 소식을 받을 수 있어서 기뻤지만 그마저도 19살이 된 이후에 소식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공연도 콩쿠르도 나오지 않고 소식이 끊어져 버린 딸을 찾고 싶어서 난리를 쳤지만 결국 찾을 수가 없었죠. 저는 포기한 채로 5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어머니의 신딸께서 연락이 왔고 30년 만에 어머니께서 먼저 보자고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 나이 50이 넘어서야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신이 나서 한달음에 어머니가 계신 암자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암자 입구에 들어서니 신딸이 저를 딱 막는데 불러놓고 왜 막느냐며 항의를 했더니 어머니께서 곧 나오실 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을 하더라고요. 1시간을 꼬박 기다려서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저기 네 딸이 누워있다. 가서 봐라.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어머니가 가리키는 방으로 들어가니 정말 그대로 자란 제 딸 수연이가 바닥에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딱 보기에도 상태가 너무나도 좋지 않았고 애가 사람도 못 알아보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열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네 딸 꼴을 보아하니 30년 전 기억이 떠오르지 않니? 네 딸이 신병이 찾아온 것 같다. 너처럼 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는 어쩌겠니? 너도 나처럼 대신 신을 받을래? 제가 대신 신내림을 받으면 우리 수연이는 살 수 있는 건가요? 너를 봐라. 똑같은 거지. 대신 나처럼 실력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만나기 힘들 거야. 곱게만 커야 할 우리 딸에게 그런 병이 생겼다는데 제가 뭘 가리겠습니까? 당연히 신내림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연이가 잠시 정신을 차렸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독일에서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신병이 찾아와 사경을 헤매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이 여기에 버려두고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남편 새끼에 대한 조금의 정까지 전부 털려버렸습니다. 저는 딸과 대화를 통해 그간 쌓인 오해를 풀었고 신내림을 대신 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주도하에 내림굿을 받았고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수연이의 병은 말끔히 나았습니다. 다시 독일에 가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 싫다며 한국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수연이는 다시 처음부터 성악을 시작했고 작은 무대부터 큰 무대까지 고루고루 서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시댁에서도 알게 되었고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는 남자로 시모가 찾아왔더군요. 결국 무당이 될 운명이었구먼. 이래서 개판인 집안이랑은 연을 맺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욕심이 가득한 할미 같으니라고
화를 크게 입을지도 모르니 할미 차 조심해. 제가 무당이 되어서 그런 건지 시모의 얼굴을 보는데 스쳐 지나가는 그림이 막 보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시모에게 말을 뱉으니 시모가 놀라서 도망을 쳤는데 그날 차를 타고 집에 가는 도중에 고라니를 쳐서 차 사고가 났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경미한 사고긴 했지만 제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우리 딸이 독일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한국에 있으니 결국 전 남편과 재혼녀가 한국에 와서는 우리 딸을 설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딸이 귀찮으니 저희 암자 근처에 아버지 집으로 숨어 들어왔는데요. 끝내 저희 암자까지 찾아와서는 딸을 내놓으라고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딸을 대신해서 신내림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내 딸을 데려가려고 해? 호적상 내 딸인데 어떻게 당신 딸이라고 박박 우게 되는 거야? 이 망할 년, 자궁에 탈이 난 게 선천적이라고 구라를 친 나쁜 년. 네가 떼다 버린 애가 셋이 넘는 걸 하늘이 아는데. 그러니 남편의 재혼녀가 사색이 되어서는 저한테 삿대질을 하며 너 누구냐고 소리를 막 치더라고요. 어쩌겠습니까? 신을 받은 이후에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이고 말하고 싶지 않아도 신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을요. 재혼녀가 불임이 된 이유가 젊었을 때 하도 난잡하게 놀아서 낙태 수술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랑 시모가 재혼녀를 쥐잡듯이 잡았는데 재혼녀도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당신도 유부남일 때 나 만나서 바람 피운 거잖아. 그러면서 둘이 개싸움을 하는데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결국 둘이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까지 했는데 서로 돈을 주지 않으려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제 아내 신 때문에 딸이랑 자주 만날 순 없지만 연락을 자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말년에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어 행복하고 아버지와도 자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붓을 하러 오고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암자라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딸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무당이라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하지만 사돈어른이 암자까지 찾아와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며느리 걱정을 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잘 보살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제가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신의 축복이 함께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정말 눈물이 쏟아져서 혼났네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우리 딸을 위해 저는 오늘도 기도를 올려봅니다.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 곁으로 가길 기도하며 제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해서 예쁘게 잘 사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요새는 옛날보다 이혼 가정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연 라디오를 듣다 보면 제 남편만큼이나 파렴치한 인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오늘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 사연 보냅니다. 저는 친정아버지께서 의사셔서 어렸을 때부터 꽤 풍족한 집안에서 컸습니다. 주변 보면 가진 게 많지 않아도 화목한 집안들 많잖아요. 저희 집은 남들이 보기엔 부유했지만 화목한 집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병원에 계시는 시간이 더 많았고 휴일에는 본인 시간을 보내시기 바쁘셨거든요. 친정 어머니께서도 바쁘시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과의 관계는 클수록 더 서먹해져만 가더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독립도 남들보다 빨리 했고요. 부모님을 보면 저도 제 인생 스스로 살 길 얼른 찾아야 할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젊었을 때 시작한 의류 사업이 잘 자리 잡아서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를 고를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초반에는 참 궁핍했고 많이 삐그덕거렸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께서 절 지원해 주시는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사업하는 걸 탐탁치 않아 하셨거든요. 너 말이 사업이지 다른 사람들이 딸내미 뭐 하냐고 물을 때마다 내 속이 뒤집어진다. 옷 장사한다고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내가 너 보고 나처럼 의사가 되라는 무리한 부탁했냐? 적당히 있어 보이는 직업 가지고 있다가 적당한 집안 남자랑 결혼하면 되는데 넌 왜 사서 고생을 해? 가끔 연락하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폭언 아닌 폭언을 하시면 저는 자존감이 바닥쳐서 꽤 오랫동안 마음앓이했어요. 어머니께서도 다를 바 없으셨죠. 너는 기집애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아버지 속을 뒤집니? 집에서 가만히 공주처럼 있으면 될 걸 말이다. 형제 자매도 없어서 고스란히 우리 재산 다 물려줄 텐데 어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돌아다녀? 가장 가까운 가족이 저를 비난하는 건 참 힘들고 모진 일이었습니다. 그걸 다 버티고 어엿하게 제 사업을 키우자 그제서야 어머니께서는 인정해 주시더군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아버지께선 몇 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배웠던 아버지 지인분들을 통해 그래도 아버지께서 절 사랑하셨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딸이 혼자 앞가림 잘한다며 제 사업도 자랑하셨다네요.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저한테 잘한다고 직접 말씀해 주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 속상했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훗날 제 가정을 정말 잘 꾸리고 싶다는 욕심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저는 가난한 집 어느 아들과 사랑에 빠졌어요. 제가 조건을 따진 게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이 자기를 칭한 말이에요. 아는 분 통해서 선을 보다가 남편을 만났거든요. 저는 가난한 집 아들입니다. 네? 초면에 좀 당황스러우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제 허물만 보고 다가오는 여자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 알맹이를 보고 도망가기 일쑤죠. 제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저희 집이 잘 사는 건 아니니까요. 그동안 상처받았던 일이 많으셨나 봐요. 세아 씨는 어떤 분이세요? 저요? 저야말로 아버지께서 의사셔서 제 허물만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았죠. 유복하게 자라셨겠네요. 저랑은 완전히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저희는 이야기를 몇 시간이나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도 체감이 안 될 정도로 배고픔도 잊은 채 서로의 이야기에 빠졌습니다. 저희는 점심쯤 만나서는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가족이 1순위라서 나중에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제일 하고 싶은 건 다 같이 야구장 가기? 주말 소풍? 등산? 소박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 로망이네요. 세아 씨는요? 저도요. 전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별로 없거든요. 도시락 싸서 등산 가는 건 안 해보셨어요? 네. 다들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해서요. 한 지붕 아래에 사는 가족인데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고요? 그럼 이번 주말에 저랑 등산 가실래요? 도시락은 제가 쌀게요. 안 그러셔도 돼요. 바쁘시잖아요. 현수 씨 힘들어요. 아님 주말에 식사나 한 끼 할까요? 아니요, 전혀요. 일이 바쁘고 힘든 거죠. 세아 씨 만나는 건 오히려 저한테 힐링일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다정한 남편에게 스며들었고 결혼 후에도 남편은 한결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모와 시동생과는 한 가족이 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시댁 식구들과 가족같이 지내는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기운이 팔팔하시고 어디 아픈 곳 하나 없으신 아주 건강한 분이셨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곁에서 보니까 따로 운동도 안 하시는데 건강은 정말 타고나신 것 같아요.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 하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머님 닮아서 그이가 튼튼한 거였네요. 내가 아들들한테 줄 건 없다지만 유전자 하나는 기가 막히게 물려줬지. 암 그렇고 말고.
건강이 제일 큰 자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미 돈 주고 못 살 자산 그이한테 물려주신 거죠. 그런데 어머님, 혹시 운동 삼아서 간단한 일이라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적적한 시간도 때우실 겸이요. 어머, 너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내 하루가 얼마나 바쁜데. 적적한 시간이라고는 없으니까 내 걱정은 마라. 네, 어머님. 제가 심호께의 일을 권해드린 건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밤마다 시름시름 앓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입맛이 없어? 요새 부쩍 밥을 못 먹는 것 같아. 내가 모르는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그게 실은... 아니다. 왜 말하려다 말아. 그러지 말고 나한테 말해봐. 당신은 돈 얼마나 모았어? 아니, 언제부터 돈 모았어? 나? 맨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는 본전도 못 찾아서 저축은커녕 입에 풀칠도 못했었지. 그러다 점차 자리 잡고 바로 몇십씩이라도 저축 시작했지. 벌수록 저축하는 금액 점점 늘려갔고. 근데 그건 왜? 그럼 그렇게 사회생활하기 전에는 모아둔 돈 있었어? 어렸을 때 받았던 용돈이라든지. 응, 어렸을 때부터 모아둔 돈은 통장에 있지. 장모님께서 관리해 주셨어? 19살 때부터 내가 관리했어. 갑자기 그건 왜? 이제 나 당신이랑 결혼도 했고 수입 관리는 내가 하고 싶은데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여태까지 엄마께서 해주셨으니까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면서 자연스럽게 통장을 달라고 할까? 남편과 각출해서 생활비를 쓰다 보니 저도 미처 신경 못 쓴 부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의 가장이다 보니 당연하게 월 수입을 계속 시어머니께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남편과 1살 차인데 아직까지 취준생이었죠. 그런데 남편 말을 들어보면 도련님께서는 취업할 의지가 안 보였어요. 요새는 컴퓨터 게임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도련님은 제 앞에서도 낯을 많이 가렸고 면접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내성적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남편이 용돈은 드리겠지만 더 이상 월급 전체를 시어머니께 드릴 수 없다 판단한 남편은 고민하다 심호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결혼했고 어엿한 가정이니까 제 월급은 제가 관리할게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앞으로 용돈은 적은 금액이지만 챙겨드릴게요. 뭐? 그게 뭔 소리다냐? 현수 네가 이 집의 가장인데 네 월급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엄마, 저 이제 세아 씨랑 결혼했으니 이 집에서는 독립한 거잖아요. 세아, 너 말해봐라. 네가 우리 현수 꼬드겼냐? 너는 넉넉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다며? 가진 게 우리보다 많을 거 아니냐?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어떻게 우리 장남 월급까지 가져가려 해? 가만 보니 그래서 나한테 은근슬쩍 일하라고 권유했던 거구나? 너 정말 무서운 애야.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요. 엄마, 도대체 왜 이래요? 세아 씨 앞에서 나 창피해 정말. 애초에요, 내가 결혼했으면 먼저 말 꺼내기 전에 엄마가 나한테 통장 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마. 형수님 너무하시네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형수님은 형 월급 없이도 잘 살겠지만 엄마랑 나는 형이 돈 안 주면 굶어 죽어요. 조용하던 도련님도 처음으로 발악하듯 제게 따지더군요. 시댁 식구들의 원망과 비난이 모두 저를 향하자 저는 어쩔 줄 몰랐어요. 손발이 덜덜 떨리는데 남편이 괜찮다며 제 손을 꽉 잡아주더라고요. 그러자 용기가 생겨서 남편의 편에 저도 설 수 있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앞으로 일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고생스러운 일 밖에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 나이대 분들 밖에서 일하면서 즐겁게 지내시는 분들 많아요. 일이 돈을 버는 수단도 맞지만 삶의 활력을 불어주는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몫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남편만 이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어머님이랑 도련님은 뭐 하셨어요? 게다가 도련님은 몇 년째 취준생이라고 들었어요. 이젠 눈을 낮추고
다른 길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냉정하게 이제 밥벌이 해야 할 나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형 울타리 안에서 형이 버는 돈만 쓸 거예요. 뭐가 어째? 순진해 보였는데 할 말은 다 아는 애였구나 너. 일하면 내가 정부 보조금도 못 받는데 못하러 일을 해. 멀쩡한 정승 같은 아들 둘이 있는데 내가 꼭 일을 해야겠니? 아이씨, 형수님, 말씀이 심하잖아요. 저는 뭐 대기업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도 시간 좀만 더 있으면 형보다 더 좋은 곳에서 떵떵거리면서 일할 수 있다고요. 에이, 어머님 노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죠. 그이가 용돈은 챙겨드릴 수는 있지만요. 이렇게 몸 멀쩡히 건강하시고 아직 은퇴 나이도 아니신데 그이 월급 다 가져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의 경제관념이 걱정이시라면 제가 통장 관리할 테니 이제 걱정 마시고 결혼했으니 저한테 넘겨주세요. 그럼 제가 도련님 취업 자리도 같이 알아볼게요. 그리고 도련님, 거울 좀 보세요. 이발은 언제 하셨어요? 면접 볼 의지는 있으세요? 매일 컴퓨터 게임하느라 방에 틀어박혀 있으니 머리카락이 저랑 비슷할 정도로 잘하셨어요. 단발머리로 면접 보겠다고요? 제가 오목조목 할 말 다 하자 시모와 시동생은 당황하더군요. 할 말을 제가 다 해주자 남편은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그동안 자리 잡았던 근심 걱정과 그늘이 얼굴에서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에 남편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에휴, 월급 뭐 얼마나 된다고 모아놓은 것도 없는데 뭘 통장을 달래? 저는 당연히 모아둔 돈이 없을 거라 조금이나마 예상했고 남편은 단 얼마라도 시모께서 모아주실 줄 알았나 봐요. 어머니, 저 얼마나 힘들게 일해왔어요. 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고요. 겨우 혼자 힘으로 대기업까지 들어갔어요. 엄마가 사람이라면 자식 새끼 정말 위하신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단 얼마라도 저 위에서 남겨주실 생각 없으셨어요? 저는 저 혼자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집들은 안 그래요. 가족이라면 다 같이 으쌰으쌰 해야 하는 거잖아. 왜 그동안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건지 정말 억울하다고요. 현우, 너도 이 새끼야. 당장 편의점 알바라도 해봐. 네가 사람이냐? 형, 아들, 너 고생하는 건 알지, 아는데 아휴,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이람? 더 말할 것도 없어. 연예인들이 왜 부모 자식 간에 연 끊는 줄 알겠어요. 엄마 다신 나 볼 생각하지 말아요. 현우, 너도 엄마 잘 모셔라. 나 이제 이 집에 안 올 거야. 우리 찾지도 말고 원망도 하지 마. 여보, 가자. 여보. 주저앉아 괴로워하며 울던 남편은 인연 끊자고 소리치면서 제 손을 붙잡고 시댁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시동생에게 속마음을 내뱉은 남편은 그러고서도 엄청 괴로워하더군요. 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고. 엄마랑 동생이랑 이렇게 틀어지고 싶지는 않았어. 근데 내가 또 다가가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내 인생을 포기해야 내 가족들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힘들어. 정말 모르겠다고 오열하는 남편을 위로해주면서 저는 남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도 가족이 됐으니까요. 여보, 평생 어머님이랑 도련님 안 볼 자신 있어? 없지? 안 되겠다. 내가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 볼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어떻게 하려고, 여보? 나아질지 안 나아질지 아직 안 해봤으니까 노력이라도 해봐야지. 당신 이렇게 울고 후회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마음 아파서 안 되겠어. 그리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요. 남편이 혹시 몰라 시모께의 연봉을 속이고 월급 전체를 시모께 드린 건 아니었더군요. 조금씩 몰래 모아둔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것마저 없었으면 그때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을 것 같아요. 시어머님은 매일같이 제게 잘못했다며 남편 좀 어떻게 해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얘야, 내가 그날 소리 지르고 막말해서 정말 미안하다. 근데 나로서는 참 당황스러운 일이었어. 믿었던 장남이 갑자기 돌변하니까
어머님, 그이가 어머님만 믿고 그동안 평생 월급 맡겼는데 단 한 푼도 안 남았다 하니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하지만 어머님도 어디 다른 곳에 쓴 게 아니라 다 살림하는 데 쓰셨겠죠. 하지만 이제는 너무 장남한테만 의지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이제 자식 낳고 가정 꾸리고 살아야 하니까. 어머님께서도 하실 수 있는 일 찾아서 하셔야 해요. 지금도 일하실 생각은 조금도 없으세요? 제 말에 시모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뭐, 내가 할 줄 아는 건 살림뿐인데 밖에서 뭔 일을 하겠니? 어머님, 저 믿으세요? 뭐? 안 믿으시더라도 지금부터 저 믿고 저만 따라와 주시겠어요? 그럼 그이 맘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모는 알겠다고 마지못해 끄덕이셨고 저는 시모와 도련님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시모와 시동생이 해당하는 건 모조리 신청해줬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요리학원을 다니셨고 도련님은 컴퓨터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제가 엄마께 받은 건물 1층에 작은 식당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호구 같다고 가난한 집안에 다 퍼주고 있다고 욕할지 몰라도 제가 월세 조금 적게 받고 돈 욕심 부리지 않으면 모두가 화목해지는 일이었으니까 조금의 희생은 하고 싶었어요. 가족이니까요. 대신 제 건물인 건 남편에게도 말 안 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어머님께서 잘 해내실 줄 알았어요. 고맙다. 네 덕에 내가 사람 구실은 하게 됐구나. 그런데 말이다. 자격증은 땄어도 식당에서 일하는 건 좀 무서워. 누구 밑에서 이 나이에 갑자기 일한다는 게 용기가 참 나지 않아.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랑 갈 곳 있다고 말씀드렸죠? 짜잔! 여기는 뭐 파는 곳이냐? 아직 문 안 연 것 같은데? 어머님이 하시고 싶은 걸로 하세요. 여기 어머님 가게예요. 제가 이 가게 사드릴 수는 없어도 월세로 얻어드릴 수는 있거든요. 좋은 주인 덕분에 보증금 많이 올리고 월세는 10만 원대예요. 어머님 10만 원은 감당하실 수 있으시죠? 앞으로 여기서 새 출발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많이 응원할게요.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꿈이야 생시야? 정말 여기가 내 가게야? 조그맣지만 있을 건 다 있네. 정말 고맙다 새애기야. 복덩이가 우리 집안에 굴러왔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저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훔치는 시모를 보고 저는 그제서야 안심이 됐어요. 어머님, 그리고 남편이 앞으로 용돈은 못 드려요. 그것 대신 제가 어머님 새 출발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앞으로 너네 지원 일절 필요 없다. 오히려 내가 벌어서 너네 용돈 줘야지. 내가 받은 게 있는데. 그렇게나마 남편의 월급을 지킨 저는 시동생을 만나 중소기업 면접 보는 걸 도와줬습니다. 역시나 도와주니까 시동생은 금방 나쁘지 않은 곳에 취업 성공하더군요. 대기업만한 회사는 아니니깐요. 시동생은 한 번에 회사에 합격하자 얼떨떨해 하더라고요. 형수님, 저 정말 합격할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자격지심 부려서 죄송해요. 형처럼 대기업은 아니지만 형수님 덕분에 저도 앞으로 사람 구실하면서 살겠네요. 감사합니다. 도련님 마음 먹고 하시면 뭐든 잘 해내실 거라 생각했어요. 취업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자리 잡으면 그이한테 한번 연락 먼저 해주세요. 그때 그렇게 시댁에서 나오고 혼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도련님 취업한 거 알면 남편도 엄청 기뻐할 거예요. 형수님, 저희 집 은인이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솔직히 인연 끊는 게 형수님한테는 더 좋은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외면하지 않고 저희 가족 관계 회복도 도와주고 일자리도 찾아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도련님, 저한테 더 좋은 일은 가족들 다 같이 행복하게, 화목하게 지내는 일이에요. 시동생은 진심으로 제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시동생 마음 잡고 일하는 걸 보고 남편은 깜짝 놀라더군요. 자연스럽게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화해에 성공했습니다. 여보, 어쩜 그렇게 예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난 내 신세 한탄만 했지 상황을 바꿔보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어. 그냥 난 내가 돈 벌어다 우리 집에 갖다 주는 것만으로 내 역할 다 했다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독이었지. 더 빨리 바뀔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모두를. 그런데 당신은 현명하게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도와줬어.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남편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자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평화를 되찾은 줄 알았으나 제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어요. 여보, 출장 잘 다녀와요. 몸 조심하고 내가 꿈을... 아니다. 그냥 조심해서만 다녀와요. 여보, 나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 서방 일 열심히 하고 올게. 도착하면 전화할게. 근데 연락 자주는 못할 거야. 이번에 중요한 미팅 건이라. 알지. 난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요. 전날 안 좋은 꿈을 꿔서 저는 남편에게 말하려다 혹시 미팅에 지장이 있을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저 몸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런데 남편을 마중하고 저도 출근해서 제 직원들이랑 회의를 바쁘게 할 때였어요. 핸드폰에 남편의 부재중이 여러 번 찍히더라고요. 아직 도착할 시간도 아닐 뿐더러 남편은 제가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 텐데 지금 전화를 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예감이 안 좋아 저는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울리는 남편의 전화를 곧바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몇 초 정적 뒤에 익숙한 남편의 음성 대신 낯선 음성이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이현수 씨 가족분이시죠? 네, 그런데 제 남편 전화인데 전화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죠? 구급대원입니다. 위치는 강원도 양양이고 차 전복 사고가 났어요. 이현수 씨 휴대폰 비상 연락처로 전화드렸어요. 환자분 지금 출혈도 심하고 도착하면 긴급 수술 들어갈 것 같습니다. 땡땡 병원으로 옮기는 중이니까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다급한 목소리의 구급대원의 말을 듣고 머릿속으로는 보이스피싱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병원으로 곧바로 오라는 말에 바로 정신이 들더군요. 주저앉아 슬퍼할 시간도 없었어요. 바들거리는 몸을 겨우 일으켜 직원 한 명에게 부탁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택시를 타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었거든요. 어떡해. 대표님, 괜찮을 거예요. 진정하세요. 다행히 남편보다 더 일찍 도착해서 저는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응급실에 곧바로 교통사고 환자라고 시끄럽게 들어오는데 제 남편인 걸 직감했죠. 그런데 남편 옆에 나란히 실려온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보호자님, 이현수 환자 바로 수술 들어갈게요. 저 옆에 여자분은 왜 같이 실려왔나요? 동승자라고 하던데요. 바쁜 간호사에게 더 묻지는 못하고 저는 곧바로 남편의 소지품을 건네받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상사가 여러 통 전화가 와 있더군요. 뒤늦게 제가 남편 상사와 통화를 하게 되면서 남편과 같이 실려온 여자가 남편 회사 인턴 직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분명 이번 출장은 혼자 간다고 말했었지만 일정이 바뀌어서 같이 가게 됐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시모와 시동생에게도 연락을 하고 나서야 저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서 수술실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는데 통화한 지 얼마 안 된 시모께서 한달음에 응급실에 달려오셨습니다. 아이고, 많이 놀랐지, 아가? 어머님. 내가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다행히 머리는 안 다쳤다고 한다. 얼마나 다행이니? 너는 괜찮냐? 어머님이 오히려 제 앞에서 무너지실 줄 알았는데 되려 저를 위로해 주시더군요. 남편은 회복실에서 몇 시간 있다가 일반 병실에 옮겨졌어요. 여보, 괜찮아? 여보. 으이그 이놈아. 네 마누라랑 네 엄마랑 놀라서 심장이 다 쪼그라들었다. 다리 골절 수술을 한 남편은 다행히 마취가 풀리니
다리 외에는 전부 괜찮아 보였어요. 세아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집 장남은 내가 간병할 테니 너는 아무런 걱정하지 마. 제가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쓴다고 하니 시모께서는 간병인을 자처했어요. 어머님 힘드시니까 제가 간병인 알아볼게요.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있는데 못하러 아깝게 돈을 쓰냐. 현수도 내가 더 편할 거야 아마. 어머님, 감사해요. 아유, 가족끼리 뭘 감사냐. 그럼 저 옆 병실에 잠시 인사하고 올게요. 응? 남편이랑 같이 가다가 사고 난 거니까 따로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경황이 없어서 못 살펴봤어요. 남편이랑 같이 실려온 인턴 직원이 옆 병실이거든요. 에그머니나,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이미 인사 다 했어. 네? 아, 그러셨어요? 그쪽은 팔에 금 간 거 말고는 뭐 크게 다치지도 않았어. 그러니 아가 네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나저나 그이 정말 괜찮은 거 맞을까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머리는 안 다쳤다고 하셨었는데 저렇게 말도 없고 내내 눈만 감고 있으니까 저 슬슬 걱정돼요. 괜찮다. 괜한 걱정하지 마. 회복 중이니까 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남편이 사고 후유증으로 말을 안 하는 줄 알았던 저는 뒤늦게 남편의 행동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저를 가족같이 생각해준 도련님 덕분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도련님, 갑자기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형수님, 저 은혜 갚는 거예요. 은혜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형 여자 있어요. 그 같이 사고 났다던 여자 인턴 직원이요. 네? 저는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지더군요. 그런 제게 도련님은 남편의 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보험회사에 제출할 영상 보고 있는데 둘이 심상치 않은 사이였어요.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출장은 무슨 강원도 양양에 둘이서 놀러 가다가 사고 난 거예요. 침묵할까 했는데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형수님이 우리 형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우리 집안에 어떤 사람인데. 저 그런 더러운 꼴은 못 보겠어서 많이 고민하다가 형수님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죄송해요. 도련님이 뭘 죄송해요. 오히려 제가 엄청 감사해요. 숨길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게... 아셨군요. 아셨으니까 간병도 어머니께서 하신다고 자처하셨을 거예요. 이제 보니까 앞뒤가 딱딱 맞네요. 도련님,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형수님. 저한테 말씀하셨다는 거 당분간 비밀로 해주시겠어요? 네, 그럼요. 비밀로 할게요. 형수님이 저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줬잖아요. 이거면 형수님한테 은혜는 갚은 거죠? 네, 충분해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남편과 상간녀가 정신 차리자마자 법정에 설 수 있도록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바람난 거 들통난 것도 모르는 남편은 태어나자 제게 엄청 싸늘하게 굴더군요. 당신은 일이 남편보다 중요하지? 어떻게 나 태어났는데 병원에 안 와? 간병도 모조리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간병비는 챙겨드렸어. 아니 남편 병원살이 하는데 잘 먹는지 잘 회복하는지 어쩜 하나도 신경을 안 써? 아이고 이번에는 우리 현수가 서운할 만했다. 아무리 내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도 세아 너 어쩜 그렇게 무신경하니? 이번에 내가 너 다시 봤다. 내가 하는 일은 적어도 당신처럼 날 배신하지는 않거든. 노력한 만큼 일은 내 가치를 알아줘. 어머님 다 알고 계셨으면서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다 아시면서도 저한테 무신경하다는 말씀이 나오세요? 이 여자가 지금 뭐라는 거야? 이제 위아래도 없지? 눈치채고 아무런 말 못하는 시모랑 달리 남편은 계속해서 제게 떵떵거리며 큰 소리쳤어요. 그럼 내가 상간녀랑 데이트하다가 사고 난 남편까지 간병해야 하니? 여보, 어떻게 알았어 그걸?
제가 참지 못하고 그 찌질한 얼굴에 뺨을 올려붙이자 시모는 세상 무너진 듯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내 장남 얼굴에 감히 무슨 짓이냐? 아, 그 기집애가 꼬신 거야. 난 정말 안 넘어가려고 애를 썼다고. 그렇다고 남편 뺨을 때리냐? 아이, 존심상하게. 누가 내 남편이야? 시모께서는 제가 남편 뺨 때렸다고 곧바로 남편 편을 들었어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어디 귀한 서방 뺨을 그렇게 사정없이 내려치냐? 네가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봐줘라. 네가 안 봐주면 어떻게 되겠니? 네 남편 젊은 그 애기랑 재혼하는 거지 뭐. 어머님, 그게 저한테 하실 말씀이세요 지금? 저만 가족처럼 생각했죠? 결국 저는 남이었는데 제가 너무 이 집에 헌신했네요. 그러자 가만 지켜보던 시동생이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엄마, 진짜 그게 뭔 개똑같은 소리야. 형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지금 형 편을 들어? 형, 너 간도 크다. 사고 친 게 차라리 돈 문제면 몰라. 여자 문제? 으이구, 난 인간이라도 됐지. 형은 분리수거도 못해. 자기 복 자기가 발로 찬 거야. 넌 끼어들지 마. 겨우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줬더니. 형이 그렇게 만들어줬냐? 형수님이 다 도와주신 거잖아. 야, 설마 네가 말했냐? 당연하지. 그럼 보고 못 본 척 말아? 어떻게 사람이 그래? 이 자식이 근데. 두 형제가 멱살을 잡고 서로에게 달려들자 시모는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왜 너네가 싸우고 난리야? 이렇게 형제가 이간질하니까 세아야, 네 속이 편하니? 독하다 독해. 나 같으면 모르는 척한다. 겨우 이룬 이 가정 어떻게든 지켜도 모자를 망정. 너 그것밖에 안 되는 애였니? 어디 어린 시동생 꼬드겨서 이 사단을 만들어? 이 지독한 것. 이 사단을 만든 건 어머님 장남이죠.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저 인간한테 그 상간녀랑 재혼하라 하세요. 새로 들이는 젊은 며느리한테나 바라세요. 전 여기까지니까요. 야, 너 위자료 잘 준비해. 이혼 소송 접수했으니까. 그리고 그 인턴한테도 얌전히 상간녀 소송 기다리라 전해.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내일부터 가게 안 나오셔도 돼요. 뭐? 가게? 네가 뭔데 나오라 말아야 내 가게인데. 아, 제가 그걸 말씀 안 드렸어요? 보증금을 아무리 많이 줬다 해도 월 10만 원 월세 너무 싸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주변 상인들 월세 10배 넘게 내는데 뭔가 이상하다 생각 안 하셨냐고요? 뭐가 이상해? 너무 좋은 주인분이시다 생각했지 뭐. 제가 그 건물 주인이에요. 엄마한테 결혼 좀 받은 건물이거든요. 이제 거기 새로 새놓을 거니까 안 나오셔도 된다고요. 뭐? 어머, 그게 네 건물이야? 그런 중요한 말을 왜 이제야 해? 긴 말 필요 없고 현수 너 세아한테 얼른 사과해라. 건물주 며느리랑 대기업 인턴 나부랭이 며느리 중에 당연히 건물주 며느리지. 아까 못 들으셨어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라고요. 아이고, 나 그 가게 정들어서 못 떠난다. 착한 네가 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주면 안 돼? 내가 또 어디 가서 일자리 구하겠어. 저한테는 정 같은 건 없으시고 그 건물에는 정이 많이 드셨어요? 어머님,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시네요. 잘나고 귀한 어머님 장남한테 가게 하나 구해달라고 하세요. 여보, 그러지 마.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일단 우리 둘 집 가서 다시 얘기하자, 응? 내가 이렇게 빌게 정말 잘못했어. 잠시 내가 미쳤었나 봐. 갑자기 버는 돈이 족족 나한테 들어오니까 어떻게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그 애가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할 때마다 사주는데 희열감이 느껴졌어. 젊은 여자애랑 데이트다운 데이트하니까 왜 나 젊었을 때는 이런 데이트 못했을까 싶고 너무 설렜어.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 여자애가 좋았던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좋았던 거라고. 남편의 머릿속 사상은 상상 이상으로 역겨웠습니다.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아직 다친 다리가 회복되지 않은 남편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눈물까지 쏟아내며 저를 붙잡더군요. 그리고 저를 못 나가게 막는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가족이라고 절감한 월세 한꺼번에 청구해드려요? 아이고, 미안하다. 잘못했어. 그날 시동생이 배웅해줬고 그게 시댁에서의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겁도 없이 간이 큰 상간녀는 제 번호를 알아냈더군요. 우리 좀 만나요. 건방지구나. 어딜 오라가라야. 시끄럽고 당장 나 있는 곳으로 오라고. 대학 졸업반인 상간녀는 어린애 떼쓰듯 저를 자기 회사 및 카페로 불렀어요. 제가 그곳에서 만나자 한 게 아니라 상간녀가 꼭 거기서 만나야 한다고 했죠. 간땡이가 큰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이해가 안 됐지만 저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 찾아갔어요. 제발 이혼 소송 중인 남편과 마주치길 바랬습니다. 너 무슨 생각으로 날 여기로 부른 거니? 내가 너 하는 꼴이 너무 웃겨서 와봤어. 여기 회사에 날 부른다고? 너 진짜 어리긴 어리구나. 눈이 있음 보라고요. 눈 제대로 달렸으면 현실을 직시하라고요. 나랑 그 사람이랑 어울리는지 당신이랑 그 사람이랑 어울리는지 잘 봐봐요. 그 사람 옆은 내가 더 잘 어울려요. 어디 상간녀 주제에 말이 많아. 야, 너 인턴이라며. 정직원도 아니면서 무슨 부심이야? 너 니네 부서 사람들은 알아? 너랑 내 남편이랑 바람난 거? 회사에서는 알까? 모르겠지. 알면 네가 계속 여기 있을 리가 없어. 내가 가서 고발이라도 할까? 저는 저를 도발하는 상간녀에게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페에 앉아있는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들을 수 있게요. 주변에는 익숙한 얼굴에 남편 동료들도 얼핏 보였거든요. 상간녀는 본인이 저를 거기까지 불러놓고 새빨개진 얼굴로 울먹이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앉아요?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라고요. 아니, 넌 날 여기까지 불러놓고 이런 상황은 생각도 안 해봤니? 당신 부끄럽지도 않아요?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 너지. 남의 남편 빼앗고 상간녀 소송 당한 거 부끄럽지도 않아? 소송 취하해달라고 빌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개수작이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커피잔을 들어 상간녀 머리로 기울였습니다. 자기야, 이 여자 좀 말려봐. 그 광경을 목격하고 몰래 목발 짚으며 빠져나가려는 남편을 기어코 붙잡는 상간녀였죠.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저는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의 일그러진 얼굴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얼굴에는 후회와 창피함, 좌절이 모두 섞여 있었답니다. 상간녀는 관심종자처럼 끝까지 카페에서 어린애처럼 울더군요. 그게 영원히 자기를 따라다닐 흑역사가 될지 몰랐나 봐요. 그 후에 시동생이 말해주기를 전 남편과 상간녀는 회사 내에 불륜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고 합니다. 사내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자 풍기문란죄로 전 남편은 인사조치 당하고 연봉이 삭감됐다고 하네요. 상간녀는 당연히 인턴에 잘렸다고 하고요. 그런데 웃긴 게 그 난리를 피웠는데도 상간녀와 전 남편은 시댁에 살림을 합쳤다고 합니다. 시동생은 일부러 남편이 보지 않을 때 상간녀한테 돈 빌려달라고 괴롭혔다고 하네요. 본인 말로는 양아치 건달 도련님 컨셉을 했다고 하네요. 시모 또한 엄청나게 하녀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시동생에게 들은 내용대로 잠깐 들려드리자면 형수! 네? 돈 좀 있어요? 돈이요? 아이씨, 전에 있던 형수는 돈 잘 벌어서 용돈도 주고 그랬는데 형수는 뭐 줄 거 없어요? 어리기만 했지 뭐 볼 게 어디 있다고. 우리 형 보는 눈도 없지. 어디서 이런 형수를 데리고 왔대? 그렇게 모욕감을 주면 상간녀는 남편에게 쪼르르 일렀다고 합니다. 그럼 돌아오는 남편의 말은 야, 현명하게 대처 못해? 우리 집사람이었으면 말이야. 뭐? 집사람이 난데 누굴 말하는 거야? 너 말고 새야 말이야. 당신 자꾸 그 여자 얘기를 내 앞에서 왜 아무렇지 않게 내뱉어?
그렇게 상간녀와 전 남편은 싸우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시모는 가정을 깨지게 한 상간녀가 너무 괘씸하다며 엄청나게 시집살이 시켰다고 해요.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상간녀와 깨지고 전 남편은 3달도 안 돼서 혼자가 됐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곁에 아무도 없으니 법원에서 절 만나자 제게 아련한 눈빛을 보내며 다시 잘해보자 하더군요. 엄마도 너 보고 싶으시대. 나도 너 보고 싶었고. 헛소리 하지 마. 너 양심이 있냐? 너네 모자 진짜 지긋지긋하다. 내가 너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은데 참는다. 벌써 속으로는 가래침 수십 번 뱉었어. 뱉고 싶으면 뱉어. 나 그것까지 충분히 감당 가능해. 여보, 난 너 없으면 정말 안 되나 봐. 우리 좋았었잖아, 응? 뭔? 아니 근데 너 왜 아직도 목발을 들고 다니니? 여보. 오열을 하며 전 남편이 털어놓는 진실에 저는 마음 편히 웃지도 못하겠더군요. 전 남편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평생 한쪽 다리 재구실 못한다고 합니다. 천벌받았다 생각했어요. 혹시 자기가 다리를 절어서 외면하냐는 전 남편 말에 다리를 절지 않았어도 너는 내게 평생 아웃이라고 마지막 따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전 시동생에게 듣기로 전 남편은 그나마 있는 재산마저도 제게 위자료로 물어주고 빈털털이래요. 게다가 또 시모의 소나기에 붙잡혔대요. 월급은 예전처럼 전 시모가 관리하고 전 시모는 다시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전 남편에게 으름장을 놨다더라고요. 평생 서로의 지옥에서 영원히 못 빠져나오길 간절히 기도했네요. 다행히 전 시동생은 그 집에서 독립했다고 해요. 알아서 돈 관리하며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상간녀는 제발 고소 좀 취하해달라고 싹싹 비는데 알바라도 해서 위자료 내라고 했죠. 아님 네 부모님한테 받으러 간다니까 어린 상간녀는 잠수를 타더군요. 그러다 상간녀는 부모한테 고소장을 들켜서 상간녀 엄마가 직접 상간녀 머리채를 제 앞까지 끌고 와서 딸 교육 제대로 못 시켰다며 사죄하셨습니다. 양쪽 위자료 두둑히 받아서 저는 새 출발하려고요. 사실 그 돈 없어도 저는 잘 살겠지만 금융치료라도 받아서 조금은 마음 회복됐습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시동생은 인간됐고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시모는 여전히 안 바뀌었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남편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말을 너무 온몸으로 겪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오늘은 잠도 푹 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